5303. 아, 또 온 이폰. 2020년 8월. 가깝고도 먼 나라에서 이제 아주 먼 나라가 되어버린 일본.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애들은 참 피곤한 종족들이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들을 바라보며 드는 생각이 싫고 밉고 짜증나고 하는 감정이었다면 요즘은 그저 불쌍하고 안됐고 애잔하다라는 감정으로 바뀐 듯하다. 어쩌다가 야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오늘은 내가 생각하는 일본의 특징을 화해 문화, 그들이 말하는 온 문화, 길이라고 하는 일본식에 의해 그리고 편하지는 않지만 내가 보기에는 인도 카스트 제도보다 더한 저들의 신분 제도를 중심으로 풀어보려 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 80년대까지만 해도 학교 생활에 있어 비록 성격 안 좋은 몇몇 친구들이 약한 학생 괴롭히고 하는 경우는 있었어도 집단으로 왕따를 시키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90년대 이후 이즈메라고 하는 이상한 문화가 들어오는 듯 하더니 그게 또 역시 일본 문화의 아류로 한국에도 정착을 하게 되었다. 일본이 역사적으로 왜라고 불리다가 그게 자존심이 상했는지 어쨌는지 비슷한 발음의 화를 찾아냈고 좀 더 있어 보이고 싶어서 앞에 큰 대자 하나 더 붙여서 대와 다이와 야마토 이런 식으로 불렀다지만 야들이 사용하는 한자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의 뜻과 상당히 다른 점이 많다. 화라는 글자는 대승적 차원에서 뭔가 큰 목표를 가지고 뭉치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얘네들에게는 그냥 무리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함인 것 같은 느낌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지리적으로 일본은 섬나라다. 이는 민족성 자체의 섬에서 이탈되면 바다에 빠져 고기밥이 된다는 인식이 가슴속 깊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 때문에 조직이나 무리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튀는 사람은 집단 이짐에 시켜버리고 본인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애를 쓰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들의 화라는 것은 민족적 화합이나 또는 대승적 단결을 통한 위기 극복이나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그저 떨어져 나가면 죽는다는 본능적 두려움에서 기인한다고 보여진다는 것이다. 그럼 왜 똑같은 섬나라인데 영국은 그렇지 않을까? 영국이 세계의 패권국가가 된 시기를 정확히 언제로 봐야 할지는 의견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영국은 2차 세계대전으로 미국에 그 지위를 내줄 때까지 명실상부 150년, 200년 이상을 세계 최고의 제국주의 국가로 군림해왔고 섬나라 근성보다는 대영제국의 위상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곧 그 국민성에도 그렇게 자리매김하게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세계 공용어의 종주국이자 미국에 이은 전통의 패자로서의 인식이 강하며 오히려 섬나라 근성을 찾아보기가 더 어려운 것 같다. 하지만 일본은 마치 명나라가 정화함대 이후 세국정책으로 전환한 것과 비슷하게 전국시대 통일 후 대륙 진출하겠다고 도자기 전쟁 벌인 후에 이순신 장군에게 엄청 두드려 맞고 돌아가서는 에도막부 이후로 야들도 문을 걸어 잠가버린다. 그리고는 미국에 의해 강제 개항되는 1853년까지 250년을 세국정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후에 메이지 유신을 거쳐 1945년 패망 때까지 일제의 만행을 전세계에 알리며 그 섬나라 근성을 떨쳐 내보려 하지만 민족성 내지는 종족 특성이라는 것은 없애고 싶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화라는 문화는 어떤 목적을 위해 화합하는 문화가 아니라 그저 왕따를 당하지 않기 위한 발버둥일 뿐이라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하다는 의미이다. 다음으로 우리와 다른 은혜에 대한 개념이다. 우리는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지만 대통령의 은혜, 회사 사장의 은혜를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상호작용된다고 생각한다. 쉬운 예로 오늘 후배가 내게 밥을 사면 나는 다음에 만날 때 더 맛있는 거 사주면서 은혜를 갚으면 된다. 이게 은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게 한국인의 정서임에 반해 일본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와 전혀 달라서 은혜는 오로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에만 사용되는 단어이다. 그러니까 천황의 은혜, 부모의 은혜, 사장의 은혜라는 것만 있는 것이고 때문에 이들은 회사 사장이나 임원 등 고위층의 범죄 행각에 대해 매우 관용적인 모습을 보인다. 반대로 만약에 후배나 부하 직원이나 아래 사람에게 어떤 혜택이나 신세를 지게 되면 이는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모욕을 당했다고 느끼는 것이고 모욕은 곧바로 또 복수를 부리게 되는 것이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 하치 이야기라고 걔가 주인에게 받은 은혜를 못 잊어서 어쩌고 저쩌고. 걔가 사람에게 은혜를 입을 수는 있어도 사람이 걔에게 은혜를 입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내리사랑 개념일 뿐이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모욕이 되고 복수의 대상이 된다는 논리이다. 아니 그렇다면 나한테 술 사주는 후배는 그날개가 되는 건가? 참으로 난해한 민족성이다. 셋째로 이번에도 일반적인 통념이나 개념과는 상당히 다른 정의에 대한 얘네들의 사고방식을 살펴보자면 47. 낭인 이야기라고 해서 주군이 모욕을 당했다고 사무라이 47명이 모여 원수를 갚고 집단 할복하는 아무리 좋게 봐줘도 조폭들의 의리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일을 무슨 대단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초등학교 교과서에까지 올려놓는 이런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건지. 얘네들의 의 정의라는 개념은 그저 단순한 의리 내지는 집단 내에서의 조직 이기주의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다. 노인들이 많은 나라는 혁명이 일어날 수가 없다. 90년대 한국의 경제 규모는
일본의 1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것을 지금 3분의 1까지 따라잡은 것이다. 입장을 바꿔서 만일 한국이 30년 동안 그런 정체 상태를 겪고 있다면 아마도 폭동이 일어나도 너댓 번은 일어났을 거라는 게 내 생각이다. 하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다. 지금 저 앞에 상이 저렇게 뻘짓을 하고 있어도 인터넷에서만 부글거릴 뿐, 뭐 어디서 시위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일본의 신분 제도를 들여다보면 천황이라고 해서 하늘에다 하나 앉혀놓고서는 쇼군 다이며 사무라이 평민 천민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들은 이것이 자신의 숙명이자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되는 자신의 위치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우는 하나의 왕조가 쇠퇴하고 혼란기에 군웅들이 할거하는 난세를 거쳐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고 한국은 역성혁명이라는 형식을 거쳐 왕이 바뀌거나 하는데 일본은 어찌된 게 전국시대를 통일한 토요토미 히데요시나 에도 막부를 쾌창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나 모두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은 그냥 마네킹처럼 옆에 두고 실질적인 정치 권력만 차지하는 형식이 되고 만다. 이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위치를 갖고 그에 합당한 역할을 한다는 일본의 전통에서 기원하는데 따라서 아무리 실질적인 권력을 갖더라도 왕조를 새로 세우고 스스로 왕이 되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이고 저들이 지금도 자랑처럼 떠드는 만세일개의 전통이 단지 이러한 사고방식에 따른 결과물일 뿐이라는 얘기다. 그런데 이게 자기들 섬나라 안에서만 그렇게 된다면 그러거나 말거나 별 문제가 되지 않을 터인데 이들은 그게 무슨 엄청난 정의쯤 되는 양 그걸 세계화시키려 노력한다. 일본의 대동아 전쟁 포고문에 정말로 그런 문구가 나온다. 각국이 저마다의 위치에 걸맞는 역할을 하기 위함이라고. 말이 좋아 저마다의 위치이고 그 의미는 본인이 아시아에서 대장 노릇할 테니 나머지는 2등 국가, 3등 국가로 알아서 포지셔닝해라. 뭐 그런 뜻이 되는 것이다. 이상은 일본에 관한 위대한 고전인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그들의 종족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면 이제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아가야 한다. 그들이 혐한을 하건 한국에서 반의를 하건 그런 것은 역사의 거대한 흐름에서 들리는 소란거리일 뿐이고 정작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들을 이겨내고 그들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정상적인 정신상태를 갖게 해줄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다. 1945년 8월 14일까지 1억 옥세를 외치던 상황에서 천황의 종전선언으로 1억 총참회로 돌아서기까지 무려 하루가 걸렸다. 한국이 냄비면 야들은 번개야 뭐야? 아무튼 대단히 민첩한 민족성이다. 원인이 뭘까? 간단하다. 스스로의 인정. 자신들이 영국, 독일과 같은 1등 국가라고 생각하다가 자기들이 저지른 생체 실험의 대가로 원폭 실험의 마루타가 되어본 후 정신이 번쩍 들어서 미국 앞에서 고분고분한 2등 국가로 포지셔닝 한 것이고 이는 중국의 경제규모 2위 자리를 내줄 때까지 또다시 전후 60여 년 동안 민족성으로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 지금의 현실을 보자. 그간 일본이 세계를 호령해왔던 조선, 반도체, 가전 분야를 우리가 다 뺏어왔다. 스마트폰 오지는 압도적 우위에 있고 전기 배터리 분야도 역전시켰다. 유일하게 남은 것이 자동차 분야인데 지금 일본의 마지막 자존심이 걸린 곳이 토요타 자동차이고 그래서 나는 가까운 미래에 현대 기아차 일시가 총액이 토요타를 사뿐히 지려밟기를 기대해본다. 어리석은 자들을 깨우치는 방법은 처절한 현실인식일 뿐이다. 인구수의 차이로 인해 총 GDP를 역전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구매력 환산인당 GDP는 우리가 이미 역전했다느니 하는 소리보다 어떤 통계 자료에서건 그것이 적어도 1.5배 또는 2배 이상 앞서는 날이 올 때 비로소 저들이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까 싶다. 여담을 몇 가지 보태보자. 일본은 기본적으로 잘다. 지형이 좋지 않다 보니 건물을 높게 지을 수가 없고 그러니 많은 인구가 도시에서 살려니 기본적으로 집이 작고 거기에 들어가는 가전제품도 작다. 냉장고도 우리는 800리터, 1000리터 물건들을 쓰는데 저들은 지금도 250, 300리터짜리 사용한다. 집이 작아서 들어갈 곳이 없는데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지 점점 덩치도 작아진다. 한국, 중국은 고사하고 대만 애들보다도 작다. 아마 북한보다는 클 것이다. 덩치가 작아서 그런지 차도 경차만 팔린다. 이건 덩치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돈이 없어서다. 비싼 차가 팔리지 않으니 자동차의 품질 경쟁력도 점점 떨어져 가고 있다. 나는 아직까지 일본을 가보지 않았다. 아마도 택시나 지하철 타고 이동하다가 스트레스 무지하게 받을 거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이다. 언젠가 TV 다큐에서 일본 어린이날에 우리로 치면 구청 마당 같은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얼라들 놀이시설 설치하고 노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교통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저 동네에서 그렇게 모여 노는 모습이 참 애잔해 보이기까지 했다. 아마도 일본의 히키코모리가 그렇게도 많은 것이 비싼 교통비와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다. 작년부터 시작된 수출 규제와 불매운동의 상호작용이 1년을 넘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수출 규제가 시작되었을 때 너무 늦었지. 하려면 10년 전에 했어야지.
라는 게 내 생각이었고, 불매운동 역시 초기에 그들이 희망사항 냄비근성이라 얼마 못 갈 거야. 라는 비아냥을 보기 좋게 대갚아 주고 있지만 나는 이 부분도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일본 사람들은 한국 제품 불매운동 같은 거 하지 않는다. 아니 못한다. 하고 싶어도 할 제품이 없으니까. 일본은 처음부터 한국을 동등한 나라나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산 제품을 수입하지도 사용하지도 않는다. 일본의 한국 자동차가 얼마나 굴러다니는지는 볼 것도 없지만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1위라는 삼성폰이 일본에 얼마나 팔렸는지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일본 불매운동이 오래가서 좋아할 게 아니라 애초에 일본산 제품 구매운동을 하고 싶어질 때까지 일본산 제품이 희귀해져야 한다. 그리고 그게 공평한 게임의 룰이 되는 것이다. 식민지 백성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자신들을 넘어서려는 듯 보이니까 이를 인정 못하고 부들부들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쓰럽고 애처로울 뿐이다. 남의 나라 바다에서 기름 유출 사고 저지르고 수습하는 행태나 레바논 폭발 사고 터지니까 그게 한국산이더라 하면서 선전질하는 꼴이나 아니 그게 한국산이든 어디산이든 수입한 지 5년이 넘은 게 무슨 문제인데?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도 가짜 뉴스고 이순신 장군께서 왜는 간사스럽기 짝이 없어 신의를 지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일갈하셨지만 정말이지 민족성은 변하지를 않는 것 같다. 토지의 작가 박경리 선생의 일본 평가를 보자면 일본은 그저 야만적이고 너무 가냘프며 온통 자살 찬양이다. 일본을 긍정적으로 보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는 앞으로도 변치 않을 가능성이 다분하고 때문에 내재적 변화가 안 되면 외부적 충격이 필요해 보이는 이유다. 일본은 결코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30년 불황을 겪고도 전 세계 GDP 3위를 유지하고 있고 규모 면에서 여전히 한국의 3배가 넘는다. MMF 이론 들먹이며 신나게 화폐 찍어 주식 매입하는 경제 교과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를 하면서 보는 사람마저 위태롭게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힘은 막강하며 그 힘의 원천은 그들이 가진 해외 자산에서 나온다. 일본이 공적 개발 원조를 시작한 것이 1954년부터라고 한다. 우리는 전쟁 잿더미에서 이산가족이 되어 생지옥을 체험할 때 그들은 지들 말처럼 다행스럽게도 터진 한국전쟁 덕분에 그런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고 80년대 거품 경제를 거치며 국내에 넘쳐나는 돈으로 해외의 영향력을 키워올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원조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변신에 성공했다고 한껏 고무되어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했지만 내가 볼 때는 그저 설레발일 뿐이다. 한국의 ODA 역사는 고작해야 10수년이고 그 규모도 일본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꿈이 너무 크지 않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큰 목표를 세우고 단계적 전략을 만들고 소리내지 않게 도강양해하면서 해외 투자하고 해외 각지의 알짜 자산 사들이고 그게 지금 일본 소유면 더욱 좋고 IMF 때 겪은 게 있으니 잘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를 하게 된 게 자랑스럽다. 그게 뭐라고? 내 바람은 역사상 최초로 식민지 지배를 받던 나라가 과거 식민지 제국주의 국가를 역으로 식민지로 삼는 것이다. 딱 35년만 그렇게 하자. 과연 그들이 우리처럼 열심히 독립운동하는 모습을 보일 건지 대단히 궁금해진다. 그것이 공정하고 동등한 게임의 룰이 되는 것이고 초록은 동색이라는 토착 외구와 섬나라 외구 양쪽 모두에게 현실인식을 제대로 시켜주는 방법이며 나라를 되찾기 위해 젊은 생을 초계와 같이 던졌던 독립지사분들에게 할 수 있는 보온이자 전후 70년간 나라를 일으켰던 앞 세대와 향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한 나라를 만들어갈 뒤 세대에게 할 수 있는 훌륭한 가교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전쟁하자는 거냐고? 팩범 김구 선생의 바람처럼 우리는 이미 문화대국이 되어가고 있고 경제와 문화로 압도해서 전쟁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싸움은 승부를 겨루는 것이 아니라 승부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먼저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걸어오는 전쟁을 피하지도 않는다. 과거에는 힘이 없어서 900여 차례의 침략을 받고 남의 나라 전쟁하는데 땅 빌려주고 식민지 지배의 치욕까지 겪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우스갯소리로 만약에 일본과 전쟁이 나면 일본은 자위대의 30%가 탈영을 하는데 한국인은 6살 먹은 얼라도 총 들고 나올 거라고 한다. 그리 궁금하면 한번 붙어보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전쟁이 나면 주변국만 로또 터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현실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앞으로 15년, 30년, 50년 과거에도 그랬듯이 일본은 영원한 우리의 화두가 될 것이다. 하지만 전망은 밝은 편이며 코로나 사태가 어쩌면 또 하나의 기폭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하다. 혐한이니 뭐니 하는 저들만의 정신승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면 된다. 내가 원하는 민주화는 3가지 종류와 순서이다. 정치민주화, 경제민주화, 그리고 역사민주화. 친일청산 말만 나와도 부들부들, 바들바들 발작을 일으키는 세력들을 일소하고 길고 멀리 내다보며 뚜벅뚜벅 큰 걸음을 걸어야 한다. 그보다 아베 상이 아프면 안 되는데 영구 집권은 아니라도 가능한 한 오래 해야 하는데
나폴레옹의 명언으로 마무리하겠다. 저기 멍청한 짓 뻘짓 빙짓을 하고 있다면 그냥 내버려둬라. 글 쓴 후 일주일 지나 아베 사임한단다. 다음은 누구? 누가 되든 뭐 크게 달라질 건 없다. 어차피 지금 그곳의 펀더멘탈이 그 모양이 되어버렸고 그 어떤 히어로가 나타난다 한들 그런 빚내서 대중요법하는 하석상대의 방책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으리라 보이기 때문이다. 출신 아베 신조가 암살당한 것이 2022년 7월이네요.